네, 반갑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빅데이터 엔지니어링 기초 과목을 맡은 김현진 기술사입니다. 이번 과목에서는 제 소개를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빅데이터 엔지니어링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2장에서는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고 빅데이터 엔지니어의 주요 역할인 데이터 수집 과정과 데이터 정제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빅데이터 아키텍처의 시작을 하게 된 유명한 아키텍처죠. 사실상의 빅데이터 아키텍처의 표준이 된 하둡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하둡 아키텍처의 근본이 되는 하둡 파일 시스템과 맵리듀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하둡 1.0을 개선한 하둡 2.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하둡 2.0의 다양한 솔루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집과 저장 역할을 4장에서 보고 처리와 관리 솔루션 그리고 하둡 3.0과 배포판에 대해서 5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목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기초 과정이고요. 총 6시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GCNS의 빅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 근무하고 있고 현재는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의음 ICT 멘토링이나 동국대 멘토링을 통해서 대학생들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부터 빅데이터 엔지니어링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필요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엔지니어링의 개요 부분입니다. 빅데이터 엔지니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 빅데이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알아보신 분들도 있고 이제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건데 빅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주로 나오는 것들이 빅데이터 알고리즘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군집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회귀 분석 아니면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CNN이나 RNN 같은 딥러닝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빅데이터 하면은 주로 이제 알고리즘 쪽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빅데이터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잘 선택하고 튜닝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집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정제해서 데이터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의 수집과 정제하는 역할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무를 가지신 분들을 우리는 빅데이터 엔지니어 혹은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엔지니어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빅데이터 분석이나 활용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역할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해서 데이터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이 또 세 번째 역할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가진 사람이라고 세 번째 역할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빅데이터 엔지니어는 2000년대쯤에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많이 유행하면서 부각된 직군인데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지금처럼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면서 데이터 엔지니어가 많이 부각이 되었고 현재는 빅데이터 환경이 많이 부각되면서 그 데이터 엔지니어가 빅데이터 영역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빅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데이터 분석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 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원천에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집된 데이터를 정제하는 데이터 정제 단계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정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는 데이터 분석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른 시스템에 활용하거나 시각화로 확인할 수 있는 활용 및 시각화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1번부터 4번까지 데이터가 알아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분석가가 1번부터 4번까지 딱 한 번만 하고 말 것이라면은 사실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 원천에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R이나 파이썬 등을 이용해서 스스로 정제 작업을 몇 시간에 걸쳐서 하고요. 뭐 하루가 걸릴 때도 있겠죠. 그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R이나 파이썬에서 분석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된 결과를 시각화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번만 하게 될 것이라면은 그냥 하면 돼요. 손으로 몇 시간이 걸리던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다음날 새로운 데이터가 생겼어요. 새로 생긴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다음날 또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실시간성으로 생기는 데이터가 있어서 그 실시간성으로 생기는 데이터를 똑같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는 수작업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예요. 즉 파이프라인은 1번부터 4번 단계까지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것들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상 데이터가 품질을 유지하면서 1번부터 4번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솔루션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서 많은 직무를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하게 돼요. 대표적으로 빅데이터 분석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빅데이터 엔지니어가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혹은 테크니컬 아키텍트, TA라고 부르는 아키텍트 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환경을 구축할 때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빅데이터 환경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인프라 환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환경 설계 및 구축하는 단계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서버를 설치하거나 OS를 설치하고 혹은 파일 시스템이나 오브젝트 스토리지 같은 저장소 환경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을 하고요. 네트워크 환경은 기업 내 환경과 클라우드 환경을 연결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스템 자체에 필요한 IP를 세팅한다거나 여러 가지 환경 세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를 많이 쓰고 있지만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어쨌든 OS나 네트워크 세팅 같은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인프라 환경들은 일반적으로 전문 직무를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TA라고 부르는 아키텍트 분들이 와서 진행을 다 줍니다. 인프라 환경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는 플랫폼 설계, 구축하는 단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구축할 파이프라인이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환경 혹은 솔루션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빅데이터 환경을 구축을 할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 저장소를 어떤 걸 쓸 건지 그 선정을 하고 설치를 하고 각종 환경을 세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것도 플랫폼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저장소가 있으면은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수집 툴을 세팅을 하고 또 설치를 하고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데이터 정제 단계에서도 그런 솔루션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제 단계에서 파이썬을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가 작성한 파이썬 코드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코드를 공유하고 버전 관리를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툴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툴에는 이제 SVN이나 Git 같은 솔루션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들이 설치가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우리는 플랫폼 설계 및 구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고 하는 직무를 가지신 분들이 와서 이제 진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의미는 이게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꼭 간혹 데이터 엔지니어가 플랫폼 설계 및 구축을 도맡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직무가 잘 구분이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플랫폼 설계 구축은 아키텍트 분들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우리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협업을 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구축이나 세팅을 도와주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일부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플랫폼 구축이 완료가 되면 솔루션을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데이터 품질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을 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데이터 분석가가 이제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엔지니어의 주 역할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이 이제 바로 주 업무가 되겠고요. 그리고 플랫폼을 구축하고 설정하는 데 우리가 일부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엔지니어의 직무별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파이프라인 모형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파이프라인을 설명드리면서 빅데이터 분석 절차가 데이터 수집, 그리고 정제, 분석, 활용 단계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 엔지니어의 메인 역할은 데이터 수집과 정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분석과 활용 및 시각화는 이제 분석가가 메인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데이터 엔지니어가 수집과 정제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분석과 활용 및 시각화 단계에서도 데이터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환경 설정을 해주는 것들 또한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및 활용 시각화 단계에서는 이제 분석가들과 협업 위주로 많이 일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흘러가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원천에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데이터 통합이나 변환 혹은 데이터 클렌징이라고 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제를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정제를 해야 분석에 올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제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제가 완료가 되면 데이터 분석가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진 모델을 이제 배포를 시키는 것도 빅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배포를 하게 되면은 정제된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결과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요. 데이터 모델에서 결과값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값이죠. 그 예측값에 대해서 다른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거나, 아니면 시각화 환경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시각화 환경에 데이터를 이어주는 것, 그 역할도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파이프라인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이제 수집과 정제 단계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는 크게 분석 단계, 설계 단계, 구현 단계, 테스트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분석 단계에서 빅데이터 엔지니어는 분석 환경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장해야 될 빅데이터 저장소는 어떤 걸 쓰고 있는지, 뭐 하드 파일 시스템을 쓰는지, 하이브를 쓰는지,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 시스템에 있는 어떤 솔루션을 쓰는지 등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집 대상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분석가들을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수집해야 되는 데이터가 어떤 유형인지, 정형 데이터인지, 반정형 데이터인지, 비정형 데이터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데이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산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지, 아니면 사 외부에 있는지, 아니면 뭐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면은 장애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방화벽이 있고요. 아니면은 IP를 기반으로 접근을 제어하는 각종 접근 제어 솔루션이 설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원천 시스템의 성능이 CPU나 메모리 같은 성능이 꽉 차서 더 이상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해줄 수 없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집에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집하기 전에 그 해당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파악을 해서 이제 협업을 거치게 됩니다. 회의도 하고요. 이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분석 단계가 끝나게 되면 설계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설계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표준 수립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표준 수립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일반적으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명의 데이터 엔지니어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테이블이나 프로시저의 이름만 보고도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네이밍 표준을 잡습니다. 그래야 유지 보수가 쉬워지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작성하던 거를 다른 사람이 봐도 이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표준 작성을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표준 작성은 일반적으로 테이블에 대한 표준, 프로시저에 대한 표준, 그래서 그 안에는 세부적으로 네이밍에 대한 표준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에 대한 표준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각 회사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표준화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 표준을 지키지 않는 원천 시스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